적의 기척. 멀어서 보이지 않는 적의 기척이 내 몸에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다. 적들이 수렁거리는 기척은 새벽의 식은 땀이나 오한처럼 내 몸속에서 살아있는 징후였다. 우수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욱 확실했다. 명량 해협에서 물은 겨울 산속 짐승의 울음소리로 우우 울면서 몰려갔다. 물은 물을 밀쳐내면서 뒤채웠다. 말장등처럼 출렁거리는 물결이 수로의 가운데를 빠르게 뚫고 나가면 밀려난 물은 흰 거품으로 소용돌이치며 진독적 해안단에 부딪혔다. 물이 운다고 지방민들은 이 물목을 울뚫목이라고 불렀다. 우수영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해남반도에서 모포 쪽으로 달려가던 북서해류는 돌연 거꾸로 방향을 바꾸어 남동쪽으로 몰려가는데 해협은 하루에 4차례씩 이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했다. 물길이 거꾸로 돌아서는 사이사이마다 바다는 문득 기름처럼 고요해졌고 그 고요한 잠시가 끝나면 물살은 다시 거꾸로 돌아섰다. 명량에서는 순류와 역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함대가 그 흐름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마침내 올라탄 것이 아니었다. 때가 이르러 순류의 함대는 역류 속에 거꾸로 처박힌 것이었다. 명량에서는 순류 속에 역류가 있었고 그 반대도 있었다. 적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여기는 사지였다. 수만 년을 거꾸로 뒤치는 그 물살을 내려다보면서 우수영 언덕에서 나는 생사와 종망의 흐름을 거꾸로 뒤집을 만한 한 줄기 역류가 내 몸속에 먼 곳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몸의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바람이었을까? 희미했지만 그것은 확실했다. 내 몸이 그 희미한 연료를 증거하고 있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증거인지 죽음에 대한 증거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여기는 사지였다. 일출 무렵의 아침 바다에서는 늘 숨을 곳이 없었다. 사지에서 죽음은 명료했고 그림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역류 속에서 삶 또한 명료했다. 사지에서 삶과 죽음은 뒤엉켜 부딪혔다. 그것은 순류도 아니었고 역류도 아니었다. 거기서 내가 죽음을 각오했던 것인지 삶을 각오했던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 나는 그 모함을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정유년 8월 말에 우수영을 떠나 물 건너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겼다. 가벼운 이동이었다. 벽파진은 명량의 사지를 약간 비켜나서 등진 곳이었다. 벽파진과 해남반도 남단 사이에는 시각장애물이 없었다. 나는 저기 울뚫목의 사지로 들어와 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전선 12촉으로 적을 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이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이외에는 아무런 방책이 없었다. 나는 그 사지가 적에게 공지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벽파진은 내가 적을 맞을 해역이 아니었다. 나는 옅을 뿐이었다. 벽파진 동쪽의 넓은 해역은 나만의 사지였고 울뚫목은 적과 나의 사지였다. 나는 죽기를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는 명량의 사지를 적에게 비워주고 벽파진 쪽으로 적의 척후를 유도했다. 진을 옮긴 후 벽파진을 겨누는 적의 척후는 눈에 띄게 빈번해졌다. 적은 주력의 악기를 예비하고 있었다. 적의 더듬이는 바쁘게 움직였다. 소규모의 산발적 야습으로 적들은 집적거렸다. 적들은 늘 탈 없는 새벽에 왔다. 적들은 물 위에 비친 캄캄한 섬 그림자 속에 숨어서 연안에 바싹 붙어서 이동했다. 잠든 햄대를 깨워서 보내면 적들은 더 이상 근접하지 않고 물러갔다. 그 너머에 보병이 있을 수 있었다. 멀리 따라가지 마라. 다만 쫓아보내라. 나는 출동하는 함대에게 일렀다. 적들의 야습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일몰 후에는 망군을 촘촘히 배치했다. 망군들을 재울 수가 없었다. 야습의 목적은 교전이 아니라 탐색과 유인이었다. 그것들은 주력의 앞길을 편탄케 하려는 예민한 더듬이였고 적의 더듬이는 벽파진 일대의 나루를 더듬거렸다. 울뚫목 사지는 비어있었다. 내륙에서는 창녕, 합천, 웅치, 익산, 전주, 직산이 무너졌다. 육군은 한간 방어선까지 물러났다.
도원수부에서 오는 전령은 매일같이 전선 붕괴와 함락의 소식을 전했다. 추석이 지난 바다는 날마다 추워졌다. 다시 커져오는 달빛이 물속 깊이 스몄다. 적의 밀물이 사나운 보름을 그어누워 커져가는 달빛을 따라올 것이었다. 벽파나루는 물 건너 삼지원 나루를 마주보고 있었다. 산지원 포구 마을 뒷산 옥매봉에서 연기가 올랐다. 임준영이었다. 임준영은 해남 달마산, 둘련산 일대에 박아놓은 척후장이었다. 달마산 꼭대기에서는 해남반도 남쪽 바닷가 적의 기지가 손살피처럼 내려다 보였다. 임준영은 군관으로 5명의 척후병을 인솔하고 있었다. 그는 달마산 꼭대기에서 산지원까지를 반나절에 달렸다. 배를 보내라. 협선 한 척이 건너가서 임준영을 싣고 왔다. 나는 벽파나루 물가에서 임준영을 맞았다. 그는 농부 차림이었고 미투리 여러 켤레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수로로 올라가자. 아니올시다. 곧 임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기 바삐 움직이고 있소이다. 나는 물가 갯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임준영을 보고를 들었다. 적선 신척이 어제 해남 어란진에 들어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멀고 또 물 한 쟁이가 흔들려서 신척인지 신타선척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신척은 넘었습니다. 그제도 10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경산 해안 쪽에서 왔습니다. 산을 내려가서 포구 쪽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군량과 화약도 어란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란진에 모인 적선들은 부러진 돌을 갈아 끼우고 돛을 수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적들은 군량을 배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적장들끼리 모여 사로잡힌 조선 여자들에게 풍악을 잡히고 놀았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조선 노래를 불렀는데 경상도 노래도 불렀고 전라도 노래도 불렀습니다. 밤늦게 적장들은 조선 여자를 하나씩 끼고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욱 박삭 다가갔습니다. 새벽에 이방 저방으로 여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적에게 생포되었다가 도망친 조선 선비를 달마산 중턱에서 만났습니다. 그 선비는 일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적의 진중에 묶여있을 때 적장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는데 진도 쪽의 조선 수군은 불과 12척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물길을 따라 서해로 올라가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울을 도모하자고 저희들끼리 말했답니다. 적들은 말린 생선을 군것질처럼 싣고 다녔고 아무데나 똥오줌을 누웠습니다. 해남의 백성들은 자취도 없었습니다. 적들은 달아난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렀고 백성의 어린 자식들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조총 연습을 했습니다. 임준영은 느리고도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수고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오너라. 내가 힘들면 너의 수하를 보내라. 적선들이 일제에 발진하는 날에는 동태를 감지한 즉시 미리 달려와서 보고하라. 유념해라. 임준영은 타고 왔던 배로 물을 건너갔다. 적의 전략 목표가 서울이라면 적의 주력은 벽파진으로 오지 않고 울들목으로 올 것이었다. 적들은 물이 목포 쪽으로 몰려가는 북서 밀물의 시간에 밀물 위에 올라타서 명량을 빠져나갈 것이었다. 아마도 밀물이 가장 거칠게 밀리는 보름 전후에 적들은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름 전후에 적과 나의 사지에서 순료와 영료는 가장 거칠게 뒤칠 것이었다. 임준영은 벽파진에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나는 갯바위 위에 앉아서 저무는 해남 쪽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밤을 새울 망군들이 제 초소로 나아갔다. 번을 마친 수저들은 바위 틈에서 저녁의 장강을 쪼이며 옷을 벗어 석회를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조정으로 보내는 장계를 썼다. 며칠 전 도원수부에서 전해온 임금의 유시에 대한 답신이었다. 그때 임금은 수군이 외롭고 의지할 데 없으니 해전을 포기하고 장교를 인솔해서 육지로 올라가 도원수부의 육군과 합치라는 것이었다. 나를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어 임금은 또 그런 유시를 내려보냈다. 임금은 적이 두려웠고 그 적과 맞서는 수군 통제사가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그것이 임금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달은 상현이었다.
보름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벽파진 수영에서 나는 간단히 썼다. 통제사가 된 뒤 두 번째로 쓰는 장기였다. 이제 수군을 패하시면 전하의 적들은 서해를 따라 중천 해안을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 전하에게로 갈 것이므로 신은 멀리서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수군이 비록 어렵다 하나 이제 신에게 오히려 전선 12척이 있어온즉. 그리고 나는 한 줄을 더 써서 글을 마쳤다.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신이올림. 일자진. 정년형 9월 14일 밤에 임준영으로부터 두 번째 첩보가 도착했다. 바람이 잠들어 바다는 고요했고 달은 보름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성 그림자가 물에 비치어 물과 하늘이 뒤바뀐 듯했다. 임준영은 지켜보지 않고 그 수하에 척후병을 보냈다. 강진의 토병으로 17이라고 했다. 토병은 마당에 엎드려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민가의 창호를 찢어낸 종이에 언문으로 급히 쓴 글씨였다. 적정이 다급하여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오늘 산에서 내려가 적의 포구에 바싹 다가갔습니다. 이제 적의 배는 300여 척인데 대부분이 전선인 것 같았습니다. 다채 녹이 쓰이지 않은 걸로 보아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 끌고 온 배인 듯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적들은 백성의 빈집을 돌며 장독을 몰아왔습니다. 적들은 장독에 물을 채워 배에 실었습니다. 적의 무리들이 갯가에 모여 대충 200명씩 패거리를 가르고 깃발을 세웠는데 아마도 승선 대우를 갖추는 듯 했습니다. 적들은 창건과 조총을 닦아서 모두 배에 실었습니다. 적에게 붙잡힌 조선 여자들은 30명쯤이었는데 10명쯤은 묶어서 배에 태웠고 나머지는 갯가에서 목베었습니다. 목을 벨 때 적의 병졸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연부를 외는 듯 했고 노래를 부르는 듯도 했는데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다음 임무를 지시하여 주십시오. 바로 웃기는 이제 수하를 거두어 우수영으로 돌아가 본대에 가세하고 싶습니다. 저와 저의 수하들을 배에 태워 적의 앞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정령으로 온 토병편에 임준영의 본대 복귀 명령을 전했다. 밤에 온 토병은 벽파진에 머물지 못했다. 돌아가는 토병에게 쪄서 말린 쌀 2대를 주었다. 명량에서 적을 맞겠다. 우수영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기다리자. 오늘 밤 점 한 대는 발진하라. 장졸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사지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마도 살 길이다. 살 길과 죽을 길은 다르지 않다. 너희는 마땅히 알라. 전율이 장졸들의 얼어붙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전율에 나는 안도했다. 그날 밤 나는 전선 12척과 군사를 우수영으로 옮겼다. 그리고 전선의 고물에 백성들의 어선 30척을 밧줄로 매달아 함께 옮겼다. 새벽에 군관들을 풀어서 우수영 주병과 갯가의 백성들을 산 위로 소개시켰다. 해남 쪽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늙은이와 부녀자들이었다. 백성들은 쓰러져 뒹굴며 울부짖었다. 이부자리를 등에 맨 백성들은 개와 닭을 끌고 통곡하면서 산 위로 올랐다. 수영 마당 안까지 백성들이 몰려왔다. 나으리, 이제 또 산 위로 가라 하시니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찌 산 위에서 살 수 있겠소이까? 차라리 저희들을 다 죽여주시오. 나리의 칼을 찬장수가 어찌 이러실 수가 있소? 나라의 칼로 백성을 지키지 못할진데 나라의 칼로 다 죽여주시오. 늙은 농부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내 마음속에 몇 방울의 눈물이 고여왔다. 나는 겨우 말했다. 거짓말이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칼찬 자의 죄가 실로 크다. 내 이번 싸움에서 기필코 이길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마을로 돌아오라. 군사들이 백성들을 창으로 윽박질러 끌어냈다. 산 위로 올라갔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지는 듯이 우르르 산 아래로 내려갔다. 가재도구를 다 내버린 백성들은 넘어지고 뒹굴면서 산 아래로 몰렸다.
산 위로 올라가는 백성들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백성들이 부딪혀서 뒤엉켰다. 군관을 보내 까닭을 알아오게 했다. 해남 쪽에서 넘어온 늙은 어부 한 명이 이미 적이 삼지원에 들어왔다. 적들은 율로로 들어와 이미 산 꼭대기마다 진치고 있다. 산으로 가면 죽는다. 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산 위로 올라간 백성들이 가재도구를 다 버리고 맨몸으로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그 늙은 어부는 피난민들의 가축을 훔쳤다. 군관이 늙은 어부를 붙잡아서 끌어왔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목베어 걸었다. 새벽에 읍진 수령들과 군관을 숙사 안으로 불러 모았다. 미조왕 점사기 음함, 평산포 대장 정은두, 거제 헐령 아미, 녹도만호 송여종들이었다. 수령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둘러앉았고 군관들은 마루에서 열을 지어 앉았다. 아마도 밝는 날에 싸워야 할 것이다. 격군들은 재우라. 수령들은 대답이 없었다. 그들은 바다를 뒤덮고 달려드는 300여 척의 적선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름이라 바다가 사나울 것인즉 파하간에 마찬가지일 뿐이다. 송여정이 입을 열었다. 바다에서 진을 어찌 펼치실 요령이신지. 송여정은 임진년에 내가 임금에게 보내는 장계를 품고 남쪽 바닷가 여수에서 압록강 물가 의주까지 여러 번 다녀왔다. 낮에는 적들을 피해 엎드려 있다가 밤에만 걸었다. 그는 여수에서 의주에 이르는 그 멀고 먼 길 위의 일들을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살아서 돌아왔다. 그는 35살의 장년이었다. 그가 진을 묻고 있었다. 나는 되물었다. 송만호, 어떤 진이 좋겠는가? 송여정은 머뭇거렸다. 이제 배가 12척이 온즉. 아니가 말했다. 12척으로 진을 짠다면 대체 어떤? 내가 말했다. 아무런 방책이 없다. 일자진 뿐이다. 12척으로 다른 진법이 없다. 수령들은 일제에 입을 다물었다. 한참 후에 김여맘이 입을 열었다. 일자진이라 하시면 횡렬진이다. 모르는가? 12척을 다만 일렬 횡대로 적 앞에 펼치신다는 말씀이시온지. 그렇다. 밝는 날 명량에서 일자진으로 적을 맞겠다. 수령들이 다시 일제에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했다. 적의 선두를 부수면서 물살이 바뀌기를 기다려라.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적은 300척이 아니라 다만 300개의 한 척일 뿐이다. 이제 돌아가 쉬어라. 곧 날이 밝는다. 수령들은 돌아갔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의 새 무렵에 임준영이 그 휘하를 거느리고 우수영으로 돌아왔다. 임준영의 보고에 따르면 그날 밤 적은 발진 준비를 끝내고 소, 돼지를 잡아서 병졸들을 먹였다. 적의 말을 베어서 대장선 이물에 말의 피를 발랐다. 나는 임준영과 그 수하를 안위의 배에 배치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우수영 뒷산에서 피난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환. 적들은 아침에 왔다. 일출 무렵에 바람은 잠들었다. 해가 떠오르자 안치만 개는 쓰러졌다. 바람사리에 북서밀물이 명량의 멱통에서 소용돌이 쳤다. 허연 파도들이 말대처럼 출렁거리며 목포 쪽으로 몰려갔다. 물보러가 날렸다. 진도 동쪽 해안 금날산 맷뿌리에서 연기가 올랐다. 봉화는 섬의 서쪽 해안에 따라 옮겨 붙었다. 금날산 봉화를 용장산이 받았다. 용장산을 벽파진이 받았고 벽파진을 만금산이 받았다. 산봉우리들을 건너뛰며 연기는 다가왔다. 물 건너편에서 만금산 봉화 연기는 눈을 찌를 듯이 가까웠다. 산지원 쪽 망군 한 명이 선착장으로 들이닥쳤다. 망군은 온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에 쓰러졌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선들이 명량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명령으로. 망군은 머리를 땅에 박고 헐떡거렸다. 격군과 사부들은 이미 승선해 있었다. 격군들은 갑판 밑으로 내려가 노를 잡고 대기했다. 사부들은 갑판 위 좌현과 우현에 배치되었다. 수령과 군관들은 선착장에 모여 먼 봉우리들을 따라서 가까이 다가오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망군의 보고가 끝나자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내 얼굴로 쏠렸다. 가자. 명량이다. 거기서 적을 막겠다. 수령들이 배에 올랐다. 나는 대장선에 올랐다. 나는 유물 쪽을 향해 소리쳤다. 닻을 들어라. 군관이 복창했다.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군사들이 전선에서 전선으로 고함치며 명령을 전했다. 돛을 세워라. 돛을 세워라. 돛을 세워라. 돛을 세워라. 적의 주력은 이미 발진했다. 주력이 다가오고 있다면 바다에서의 일들은 길어질 것이었다. 혹은 짧을 수도 있을 것인가. 그러나 아주 짧지는 않을 것이었다. 새벽에 쌀밥과 소금에 절인 배추와 새기름을 뜬 무국으로 군사들을 먹였다. 연안 읍진들의 군량이 바닥이 났고 백성이 없는 내륙가나에서 군량은 오지 않았다. 밥이 모자라 그릇마다 수북히 담아주지 못했다. 밥 주걱을 진 배식 군관들의 팔이 떨렸다. 배마다 찐 고구마와 말린 미역을 실었다. 바다에서 점심을 먹일 수는 없을 것이었다. 찐 고구마로 저녁을 먹인다면 다음날 아침은 대책이 없었다. 밝는 날 아침에 바다 위에서 적의 군량으로 나의 군사를 먹일 수 있을 것인지, 어느 가까운 폭으로 군사를 물려서 먹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먹일 필요가 없을 것인지를 나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명량의 물기는 엎치락뒤치락 4번을 바뀔 것이었다. 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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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은 복창으로 퍼져나갔다. 새나팔이 3번 울렸다. 날팔 소리의 꼬리는 허공으로 길게 풀렸다. 늘림 종고로 몰아가는 격궁장들의 불소리가 들렸다. 노들이 일제히 물 위로 치솟았고 다시 물에 잠겼다. 명량까지는 인력 종대로 나아가서 거기서 적의 주력 정면에 일자 행렬진으로 펼칠 것이었다. 종궁장 기능함이 선두로 나아갔다. 안희가 뒤따랐다. 나는 대열의 한가운데서 6번째로 나아갔다. 이물에 덤비는 연료의 물결은 사나웠다. 물결은 길길이 뛰면서 앞쪽에서 달려들었다. 배에 부딪힌 물결이 깨져나가면서 양쪽으로 소용돌이 쳤다. 일물 쪽에서 흰 물보라가 칼처럼 일어나서 돛을 때렸다. 노를 질타하는 격공잔들의 북소리가 다급해져 갔다. 북소리는 빠른 내고로 바뀌었다. 노의 힘은 역류의 물결과 힘겹게 비기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잠들어 돛은 힘을 받지 못했다. 멀리서 안희의 배가 자연 쪽으로 물결을 맞으며 비틀려 있었다. 몇 번의 물결이 때리고 지나간 뒤 안희는 가까스로 이물의 방향으로 수습했다. 시야가 자진하는 먼 바다로부터 역류의 물결은 끝도 없이 밀려왔다. 물이랑과 이랑 사이에서 배는 부서질 듯이 삐걱거리면서 뒤로 밀렸다. 밀려나면서 물마루에 올라탄 배는 곤두박질 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북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격군들은 노 한 자루에 4명씩 들러붙었다. 격군들은 2명씩 마주보면서 서서 노를 저었다. 격군들은 몸 전체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며 팔다리와 허리와 몸통으로 노를 저었다. 배가 물이랑 아래로 곤두박질할 때 북소리는 멈추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격공들은 북소리 한 번에 앞으로 밀고 또 한 번에 뒤로 당겨졌다. 명량 어귀에서 북소리는 난타로 바뀌었다. 격군들의 몸이 북소리를 받아내지 못했다. 역류로 달려드는 물결과 앞으로 내모는 북소리 사이에서 격공들의 몸이 으스러지고 있었다. 배는 밀리면서 겨우 나아갔다. 후미의 전선들은 3마장 이상 쳐져 있었다. 나팔을 불어서 후미를 당겼다. 대장선 우연 쪽 상갑판에 지휘 통제의 위치를 정했다. 우연히 물결에 밀리면서 배의 진행 방향이 틀어질 때 북과 물결의 힘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는 격군들의 이두박근의 격렬이 내 몸에 전해졌다. 명량 어귀에서 격군 전원을 교대시켰다. 일자진을 펼쳐라. 일자진을 펼쳐라. 일자진을 펼쳐라. 새나팔이 울렸다. 나팔 소리는 꼬리를 높이 쳐들고 떨렸다. 일렬 종대의 선두와 후미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종대는 횡대로 바뀌어갔다. 다만 한 줄기 홍겹의 횡대였다. 횡대의 뒤는 물이었다. 진독 쪽 봉우리에서 봉화는 계속 울렀다.
적들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횡령 일자진의 배 간격은 한마장 중심은 내가 탄 대장선이었다. 물길의 중안부에는 배가 머물 수 없었다. 일자진 가운데 두 마장을 비워놓았다. 거기는 명량의 서쪽억이었다. 부딪히면서 해협을 빠져온 물결들이 해안 쪽으로 커다랗게 휘둘면서 와류했다. 나아가지 마라. 기다리자. 북소리가 느린 정고로 바뀌었다. 역류 위에서 떠밀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격군들은 나아가지 않더라도 노를 저어야 했다. 사부들에게는 아직 화약과 화살이 지급되지 않았다. 흔히 겁에 질린 사부들은 적선이 눈에 띄면 아득히 먼 적들을 향해 쏘아댔다. 그들은 적을 쏘지 않고 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쏘았다. 그것이 그들의 위안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때 화살과 포화는 모두 물 위에 떨어졌다. 출항하기 직전에 각 선의 군관들에게 적들의 사정거리 안쪽으로 깊이 들어온 다음에 화살과 화약을 나누어 주도록 일러놓았다. 양쪽 현 난간에 늘어선 사부들은 먼 바다 쪽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을 바라보았다. 사부들은 물보라에 젖어 있었다. 명량어기에서 나는 외가당 일자진으로 물결을 버텨가며 기다렸다. 명량의 서쪽 어기였다. 나의 사진은 내 앞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잘 죽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너무 멀어서 끝은 보이지 않았다. 물결은 우우 울면서 내달았고 이물은 솟고 또 곤두박질 쳤다. 배를 따라 이동하는 갈매기들이 멀리서 노을거렸다. 우짖는 새떼를 앞세우고 적들은 오고 있었다.